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국제 질서의 중대 변곡점이 될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미중 정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 한중, 또 미중 정상회담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미와 또 관전 포인트를 잠시 후 경제 포커스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고수익 일자리에 속은 피해자지만 사기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라서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시황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가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좋습니다. 놀라운 기세로 코스피 4,000피 달성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고 앞서 뉴욕 증시가 강했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2.2% 급등하면서 4,02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17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56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5천억 원 가까이 팔아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대부분 크게 상승합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전자 달성했는데요. 네. 지금도 3% 넘게 오르면서 10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SK하이닉스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53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움직임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현재 코스닥 지수도 크게 오르면서 지금 900선 돌파했습니다. 2% 강세로 900포인트고요. 이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공동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8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443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1,73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상을 밑돈 물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현재 시총 1위 알테오젠이 6.6%, 시총 12위의 ABL 바이오가 10% 넘는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네, 많은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조선주가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조선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와 손을 잡고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한 건주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서 1,400원대 좀 고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움직임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이 1,436원대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1,432원입니다. 원화 강세 국면이고요. 네.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65원, 엔화는 936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세기의 단판이 될 수도 있는 이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일정 부분 무역 협상에 성공할 거라는 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슈퍼위크가 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메간톡급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에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예. 주말 사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양측의 무역 대표단이 이틀간 말레이시아에서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마쳤는데요. 예. 협의를 마친 뒤 베센트 장관은 양국 정상이 매우 긍정적인 프레임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진전을 이뤘다 평가하면서 농산물 구매와 틱톡, 펜타닐 마약, 무역, 히토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설명했습니다. 네. 갈등이 빚어진 쟁점들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히토리오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수출 통제가 1년 동안 유예되고 이에 따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말했고요. 네. 또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면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이슈에도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부산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이 분수령인데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분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매우 많고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 하면서도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고요. 중국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고 백악관과 달리 정상회담 여부도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리청강 대표는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다며 양측의 이견이 남아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경제 총출동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재계 인사들도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에이펙으로 이어지는 외교 일정에 맞춰서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인 경제 외교전에 나섭니다. 네. 정상회교 못지않게 세계 경제 속 한국 기업의 존재감이 부각될 중요한 한 주인데요. 삼성과 SK, LG, 현대차 등 주요 그룹 수장들은 29일 개막하는 에이펙 CEO 서밋 기간 동안 각국 정상 글로벌 기업인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협력 확대와 투자 기회를 모색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수장이죠. 이 젠슨왕 CEO와의 회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핵심 의제가 집중되는 만큼 이 재계 행보가 향후 한국 경제 외연 확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카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진 까닭인지 앞서 살펴봤듯이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오늘 4천선도 돌파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파죽지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불장 흐름 이어가면서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 흐름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데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매불망 기다리셨을 10만 전자 달성에 성공했고요. 예.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도 치고 나가면서 두 회사의 시총도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최근 랠리를 이끈 건 기관인데 지난장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외국인까지 올 하반기 들어 바이코리아로 태세 전환에 나서면서 외국인의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미국 FOMC 회의 등 이번 주 예고된 대내외 이벤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몰려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29일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다음 날인 30일 실적을 내놓고요. 예. 미국에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애플과 아마존 등 이 업계 큰 손들의 성적표가 줄줄이 나오는 만큼 예. 눈 크게 뜨고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은 줄었는데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먼저 연구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결과인데요. 예.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과 자산,
교육, 건강을 이 지니계수 방식으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기간 전체 지수는 올라갔는데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심화됐다는 의미라고 하고요. 아. 흥미로운 건 네. 해당 지수에서 소득 분야의 불평등 기여도는 줄었지만 자산 분야의 기여도는 커졌다는 점입니다. 아하. 특히 세대별로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이 젊은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결과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보면요. 네네. 이 소득 분배는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집값이나 이 주식 등 자산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겉으로 보이는 수입만으로는 불평등이 줄었다고 말하기 어렵고요. 연구에서도 소득 재분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또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세대가 이 자산 격차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데 경험 많고 돈을 불릴 기회가 있었던 기성시대에 비해서 첫 집이나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여유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이 때문에 연구에서는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이 부동산과 세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말하고 있는데 버는 것만이 아니라 모으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겠고 이 정책 고민 지점이 조금 달라져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산 격차가 커지는 원인 중 하나로 당연히 집값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예요. 일단 국토교통부가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집중 단속을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국토부는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 전역으로 이 조사 범위를 넓혔는데 예. 특히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동탄 신도시, 구리시 등도 포함됩니다. 네. 올 1월부터 진행된 기획조사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3월과 4월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이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이 부모에게서 4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동시에 2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는가 하면 가족끼리요. 예. 네. 형이 집주인인 한 아파트를 직거래하면서 5억 8천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놓고 알고 보니 실제로는 6억 3천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난 거래도 있었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토어제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 조달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을 국세청은 세금 탈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카오톡 이야기인데 업데이트를 새로 진행했어요. 네,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새 버전에서 AI 요약 기능을 켜면 카카오 AI 서비스인 카나나가 읽지 않은 메시지들을 요약해 줍니다. 또 오픈 채팅도 더 쓰기 쉽게 변하는데요. 네. 이제 키워드로 원하는 정보가 있는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고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챗 GPT 탑재는 28일 내일로 예고됐습니다. 네. 별도의 챗 GPT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GPT-5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선물하기, 예약하기 같은 서비스도 챗 GPT로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 솔깃한 소식인데 최대 관심사인 친구 목록 되돌리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사측은 기술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실망감은 별점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수많은 이용자들이 친구 탭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며 별점 1점을 주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카카오톡 별점은 1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 온라인에선 롤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미 롤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들까지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 과거 PC 메신저의 대명사죠. 네이트온까지 다시 관심을 받자 카카오는 올해 안에 친구 목록을 기존 상태대로 되돌리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이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일각에서는 이 온누리 상품권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위고비를 네. 싸게 살 수 있는 보조금으로 전락했다. 일종의 할인 쿠폰이 돼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약국들이 몰려있는 종로에 가보면 입구에 떡하니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다 안내문이 크게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 네.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이 약국은 온누리 상품권 결제만으로 올 들어 9월까지 231억 원 매달 25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에서도 네. 처방된 사례가 여럿 확인됐는데 예. 위고비 처방 건수는 올 상반기 35만 건에 육박해서 7배나 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과 거리가 먼 약국, 병의원 가맹을 재검토해서 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보니까 뭐 치과나 안과에서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짚어보면요.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출근하는데 한겨울 같았거든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첫 한파주의보도 발령됐죠. 네, 덥다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지네요.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반짝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를 찍기도 했고요. 전국 최저 기온은 최고 10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철원 영하 2도, 평창 영하 1도 등 중부 내륙 지방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한낮에도 최고 기온이 9도에서 16도에 머물면서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 지역 등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내일은 오늘보다도 1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출근길 두꺼운 외투 꼭 챙기시고요. 이번 반짝 추위는 수요일부터 차차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화창해지면서 도로 위로는 작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남해 제2지선 김해 쪽으로 서부산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고요.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 사이와 또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여주분기점에서 여주나들목 사이와 또 면원 일대의 정체는 각각 작업 여파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안산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이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서서울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받아 원효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세계 시선이 대한민국 경주로 쏠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미국, 중국, 일본 21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과연 한미 관세 협상이 에이펙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미국과 중국 정상이 예고대로 대면할 것인지, 또 미국과 북한 정상의 깜짝 회동은 없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참 많습니다.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 이번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를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에이펙 회의 요즘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다들 들어보셨고 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을 단어가 APEC, 에이펙. 한국말로 옮기면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예. 그럼 에이펙은 뭐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야. 이렇게 설명드리면 사실 끝이긴 해요. 끝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자, 에이펙은 국제 기구일까요, 아닐까요? 경제 협력체라는 거 보면은 국제 기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국제 기구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UN, 뭐 IMF, 네.
WTO 이런 거는 국제 기구입니다. 네, 네. 근데 에이펙은 기구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면 네. 우리 시골에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있고 네. 그 마을에서 되게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네네. 법적인 기관이고. 예.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즐겁게 지내시는 게 네. 서로 인사도 하고 동네 잔치죠. 마을 아하. 잔치. 네. 그런 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 유엔이나 WTO, IMF는 국제 기구입니다. 국제 기구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 유엔이 뭔가를 결정하면 네. 우리가 거기에 유엔의 문서에 사인을 하면 네. 우리 정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야 하는.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면 네. 우리 정부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고 예. 그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회원국으로서 벌칙을 받습니다. 근데 경제협력체는 잔치, 모임, 네. 회의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보자. 우리 한번 이거 논의해볼래?라고는 하지만 뭔가 거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걸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협력체라는 애매한 단어를 붙이는 건데 네. 이제 근데 다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냐? 그게 아닌 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아시아와 태평양에 근접해 있는 나라들이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는 나라의 면면이 미국, 네.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그러니까 네.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이른바 센 나라들은 다 네. 들어옵니다. 네, 이게 네. 매년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국제기구가 아니라고 해서 별게 아니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네.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번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정상회의 만든 게 이번에 20년 만이죠. 예, 뭐 기성세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2005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산에서 에이펙이 열렸고요. 부산 네. 시민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 거기에 동백섬, 누리마루 그 예. 시설들이 만들어진 게 2005년 에이펙 회의를 그렇죠.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게 예. 2005년과 2025년이니까 딱 20년 만에 네. 우리가 다시 이제 호스트 의장국이 된 겁니다. 네.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선언문 같은 것도 채택을 하나요? 원래는 늘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05년에 부산에서 열릴 때는 부산 선언이 나왔고요. 예. 당연히 그 관례에 따르면 2025년 경주에서는 회의가 끝나면 경주 선언이 나와야 하는데 네. 지금 그게 나올지 말지가 약간 애매합니다. 아하. 그 자체가 그 나올지 말지가 애매하다는 것 자체가 예. 현재 국제 질서 상황, 에이펙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고 뭐 네. 경주 선언이든 뭐 경주 선언이 아니든 나오려면은 딱 두 국가가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미국과 미국? 중국 야, 그렇겠네. 두 나라가 얼마나 사이좋게 회담이 되느냐 그러면 나올 거고요. 회담이 정말 으르렁 되고 끝나면은 네.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거고 아하.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에이펙 자체보다도 이 양자 간 정상회담, 뭐 한미, 미중, 한일, 혹시 모를 북미 네. 이런 회담들에 훨씬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잔치가 열렸는데 네. 그 잔치 메인 잔치보다는 거기서 만난 1대1 일종의 뭐 맞선이나 1대1 소개팅에 막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이 잔치가 예전만큼 못하던 위상을 좀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워낙 미중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빅 이벤트입니다.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은 우리나라를 11년 만에 방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여태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오, 예. 근데 이게 처음 대면을 하는 거니까 네. 그게 경주에서 열리니 엄청난 관심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대1 회담들이 막 교차로 열립니다. 한미도 만나고 예. 한중도 만나고 네. 미일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한일도 아마 만날 것 같고 네. 그럼 각 그 모임 그 1대1 만남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있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 그렇죠. 과연 한국과 미국이 7월에 이제 큰 틀에서 구두 합의는 했지만 현재 세부 합의가 안 나오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에 이르러서 뭐 서명을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정말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대목이 정말 중요하고 미중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도 안 만났던 B2의 정상이 만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뉴스지만 네, 네. 현재 11월 1일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이 중국에 관세 100% 추가 관세를 예고를 했어요. 네. 동시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다 통제하겠다. 자, 현재 미국이 중국에 현재 매기고 있는 관세가
57%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100%를 더 매기면 네. 중국 상품이 미국으로 갈 때 관세를 157%를 물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냥 무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으로 난 너 안 보고 살래 이런 네, 얘기인데 네. 그 정도로 얼어붙을 거냐 말 거냐가 이번 10월 30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얘기가 잘 되느냐 아니면 한판 싸우고 끝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관심 받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세계 정세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어떤 만남이 네. 되겠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우리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빨리 서명하자 좀 압박에 가까운 발언을 또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미 관세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해서 사인한 나라가 네. 일본하고 EU거든요. 예. 그리고 10월 30일에 중국을 만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큰 상대를 앞두고는 한국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잖아요. 한국과는 네. 좀 빨리 마무리해놓고 중국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어요. 한국과 사인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랬더니 토요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그들 그러니까 한국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나는 금방이라도 사인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그 말만 들으면은 거의 뭐가 좁혀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오전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네. 현재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그다음에 투자 시기,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배분,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대통령실 안보 3차장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 같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예.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이 외교라는 게 약간 말싸움이 있기 때문에 예.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드러난 것만 보면은 자 미국 대통령은 다 됐다 밥이 네. 다 됐다. 네네. 한국 대통령은 밥 되려면 아직 멀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 행간이 뭘까? 뭐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네. 너희 한국이 요구하는 걸 많이 들어주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사인해야 되지 않아? 아하. 너희 계속 비싸게 굴면 좀 힘들 거야.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 압박을. 같고요. 예. 한국 정부는 한국 대통령은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깎아야겠어.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이 27일 월요일이고요. 네. 29일 수요일에 한미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현재 48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막판에는 모든 위기가 막판에 치달으면서 해소되는 뭐 네, 그런 네, 국면인 네, 네.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수익 배분이나 이 투자처 선정 문제 난항이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큰 관심 포인트는 3,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네. 몇 년에 걸쳐서 쪼개서 낼 거냐도 현재 합의가 잘 안 돼 있고 네. 근데 그걸 두 번째 문제로 친다 하더라도 자,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그렇죠. 투자라는 것은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네.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에 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할지를 당연히 돈을 대는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 최소한 의견은 내야 된다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예.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필요 없고 너희는 돈만 내고 결정은 미국 정부가 하겠다. 이게 현재 좁혀지지 않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투자금을 넣었을 때 그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이익의 90%는 한국이 가져가야 돼. 우리가 돈을 댔으니 우리가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투자자니까요. 거예요. 투자니까. 미국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많이 줘도 5대 5는 미국이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예. 한국 정부는 현재 이 상황을 이런 단어로 설명합니다.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말이 돼야 우린 사인을 하겠다. 이 네. 말은 현재 미국의 요구가 상업적인 비합리성이 그렇죠. 깔려 있다. 어떻게 투자라는 걸 돈만 들고 우리는 빠지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고 네. 그 이견이 아직 해소 안 된 걸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 양국이 이렇게 서명할 양해각서 마련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한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실 3차장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네. 액면 그대로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일반적인 정상간이라면 아마 이틀 전까지 정리가 안 됐으면 99.9% 타결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우리가 아는 모두가 아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죠. 성향입니다. 예. 이게
항상 어제 말 오는 말 다르기 때문에 네. 이틀 사이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게 발표가 없잖아요. 네. 한국에 이틀 뒤에 옵니다. 예. 그리고 3일 뒤에 한국을 떠나요. 하룻밤 자고. 그렇죠. 이 정도까지 발표가 없으면 다 안 만난다고 안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네. 만나는 거 아니야? 예. 어떻게 만나는 거지? 계속해서 그게 이제 의심하게 트럼프 됩니다. 대통령의 성향이기 때문에 네. 이 관세 협상도 정말 끝까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뭐 저한테 만약에 한 500원 정도를 내기를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돌멩이를 맞을 각오라고 말씀드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게 어려울 이게 것 같다. 지금 분명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네.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뭔가 진전될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기자들한테 예. 말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진전이 되다가 마지막에 뭐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틀 사이에 풀리기는 쉽지는 않겠다.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그렇죠. 변수는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 날인 30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 열리는데 이거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남 아닙니까? 네. 미중이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깎이고요. 예. 잘 되면 다 올라가는 거여서 좀 세계 뭐 주식시장이건 환율이건 세계 경제 성장률이건 최대 변수가 이 정상회담인데 네. 아까 제가 11월 1일에 미국이 추가 관세 100%를 예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1월 1일이 한 50일 남은 게 아니고 5일 남았어요. 5일.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단판은 시진핑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할 테지만 네. 주말 사이에 양국의 장관급,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장관과 그다음에 중국의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부총리가 만났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났는데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잘 됐다면 보통 공동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예. 나란히 서서 예. 기자회견하고 질문받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건 없었어요. 없었고 다만 베센트 미국 그 재무장관이 언론에 설명하기를 지금까지의 계획은 11월 1일부터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완전히 통제하고 네. 미국은 100% 추가 관세를 매기는 걸로 현재 예정돼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전초전 그 말레이시아 주말 회담에서 뭔가 조금 의견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우리 관세 협상도 의견 좁혀졌지만 마지막에 그 1, 2cm가 안 좁혀져서 사인은 못 하듯이 예. 현재 이제 그게 10월 미중은 10월 30일에 만나거든요. 네. 그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이제 남은 1, 2cm가 좁혀질지 역시 그것도 예측은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이 만나는데 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맹이고 네. 중국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 것까지는 양해를 해요. 네. 다만 중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라고 그 선을 넘지 말아라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대만, 타이완 문제에 네, 한국이 네. 개입하지 말아라. 예. 그다음에 주한 미군. 지금 미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서 주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이지만 한국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네. 중국 견제, 특히 그렇죠. 이제 대만 문제에 타이완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게 열어두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중국은 그걸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그건 레드라인이다라고 분명히 한국이 요구를 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한국과 중국이 서로 임시적으로 무비자로 관광객들이 입국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그런 것들이 한국 경제나 소비 자금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재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네. 뭐 상시 조치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일본 총리 이제 새로 취임을 해서 첫 한일 정상회담도 관심입니다. 아직 일정 확정 안 됐습니다. 네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지난주에 취임했고 지난주에 일본 언론들 만나면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빨리 협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지금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는 일본이나 한국이 약간 동병상련의 처지잖아요. 예, 그 예. 공동 대응하는 문제도 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과 한중일 이 세 나라가 현재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좀 달러를 좀 같이 쓰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저런 필요성으로 볼 때 만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더군다나 네. 에이펙이라는 중요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아직
일정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일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 인정이 메말랐다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각박하다라는 형용사를 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인심이 각박하다든지 각박한 삶에 지치다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야박하다라는 형용사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야박하다는 야멸치고 인정이 없다란 뜻인데 여기서 야멸치다란 말은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없다라는 뜻과 태도가 차고 여무지다라는 뜻이 있는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야멸치다와 형태가 비슷한 야멸차다는 예전엔 비표준어였는데 지금은 두 표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박하다는 색일 각자에 얇을 박자를 쓰는 것으로 인정이 없고 삭막하다를 기본 의미로 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각박하다란 말에는 그 외에 몇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우리 형편이 하도 각박하여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문장에서는 돈 따위를 지나치게 아껴 넉넉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또 자갈이 섞인 각박한 땅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땅이 거칠고 기름지지 아니하다를 뜻하는 것을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올가을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 초겨울 추위가 또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지난주 초반보다 더 추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더 깊숙이 밀려오면서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설악산은 체감온도가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도 아침 최저기온 3.7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어제보다 8도가량 낮았고요. 평년보다 4도를 밑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2도, 경북 봉화가 영하 3도 등 오늘 아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더 추워지겠고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더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12도, 전주와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찬바람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니까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차차 누그러지면서 이후에는 평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충청과 호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가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와 베이글 세트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아세안의 조력자가 되고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가 되는 한편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예고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한이라며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이번 주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이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아주 숨가쁜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죠. 네. 제일 먼저 동포들과 만참 간담회로 첫 일정 시작했고요. 예. 방금 전에 캄보디아 총리하고 만났습니다.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해서 공조 방안 등을 모색하고요. 네. 이어지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다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까지 잇따라 참석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정상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유엔 총회 때도 그랬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실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자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도 연이어지는 정상회의 바쁜데 이제는 우리는 사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귀국을 해요. 그래서 당장 수요일에 한미 정상회담, 예. 목요일은 지금은 관측이지만 한일 정상회담 잡힐 것 목요일. 같고 예. 11월 1일에 한중 정상회담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양자회담도 이렇게
그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이 네. 사이에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빅 그렇죠.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펙이 원래도 큰 외교 이벤트지만 이런 패권 경쟁 속에서 G2 정상이 만난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세계 질서의 그런 향배를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미중 회담 이후에 한중 정상회담을 또 하기 때문에 네. 이 결과의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났느냐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한중 정상회담도 네, 이제 판가름이 네.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에 국빈 방한인데 한중 외교복원의 신호탄이 될지 좀 봐야겠고요. 네. 우리가 중국과의 과제가 있다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한령 이게 해제될 수 있을지 그리고 희토류 같은 공급망 분쟁도 있고 네. 조선업 제재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하.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네. 어쨌든 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중일 연쇄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재명 정부도 이 실용외교 성과, 시험대에 오른 외교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 관심이 모아졌는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 향한 상황이에요? 네, 최선희 외무상이 그 네. 외교 책임자인데 네.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외무성이 초청을 해서 두 국가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네.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의제 같은 건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원래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거기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사실 있고 네. 근데 여러 가지 환경상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딱 한 가지 희망을 돌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의 의지예요. 아하. 예, 근데 사실 나머지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다가 최선희 외무상 이 외교 책임자도 자리를 비우게 된 거죠. 그렇죠. 최선희 외무상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을 만큼 그 뭐 나름의 중량감을 가지고 네, 있고 네. 예. 그런데다가 특히 2019년에 트럼프하고 깜짝 회동할 때 그 판문점 회담할 네, 때 네, 네. 처음에 반응을 보이고 담화를 발표했던 게 최선희 외무상이거든요. 아하, 예. 그만큼 실무 조율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북한이 이 시점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라는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북한으로서도 의도적인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우회적으로 이건 사실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네. 오늘부터 지금 알려진 일정은 사흘 동안 러시아라고 하고 네. 벨라루스 일정까지 고려를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푸틴 대통령은 계속 좀 미러 정상회담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언급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예.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저 조금만 며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일단 취소가 됐고 네. 근데 이게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거다 이렇게 수습을 하면서 또 트럼프가 원래 러시아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도 푸틴이 굉장히 톤 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지를 좀 두고 싶어서 예. 그래서 트럼프랑 만나겠다라는 걸 계속 좀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런 와중에 북한이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가는 거니까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미 대화를 준비하면서 이건 동맹국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외교 책임자가 이 시점에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렇죠. 예.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러 갈 때 요 외무상이 없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이상하죠. 네. 예. 그렇지만 또 계속 이렇게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예의주시하는 건 판문점 회동 때에도 그랬고 굉장히 이게 급작스럽게 언제든지 어떻게든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양측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이 계속 쏠릴 전망입니다. 네. 당장 이번 주인데도 아직까지 뭔가 뭐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 앞서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21개국 장관들이 참여하는 최종 고위관리 회의가 열리는데요. 뭐 에이펙 정상회의 전초전인 만큼 우리 경찰, 군, 소방, 이 경호 경비태세 돌입을 했습니다. 네, 정상회의는 금요일부터지만 그 전에 일정들이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최종 고위관리 회의 있고 이후에 CEO 서밋 또 외교통상 합동 강요 회의도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주는 사실 이미 에이펙 외교 주간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그 하루 최대 2만 명의 경찰력이 경주 시내 곳곳에서 경비에 나섭니다. 네.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화백 컨벤션 센터 또 숙박 시설이 밀집한 보문단지에 기동대하고 특공대가 철통 같은 보안에 들어갔어요. 예. 회의장 주변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혹여나 있을지 모를 그 드론 위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격추 장비도 경비 태세에 들어갔고요. 예. 황리단길, 대릉원 등 주요 명소를 특별 치안 구역으로 설정하고 범죄 예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또 소방당국도 24시간 순찰대 편성해서 화재 예방에 나섰고요. CEO 서밋이 내일부터 열리는데 여기 경비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장갑차, 헬기 등 대테러 장비를 대거 투입해서 정상회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한다는 방침이고요. 지금 보수단체, 진보단체 양쪽에서 각각 반중 시위, 반미 시위 예고하고 나선 상태예요. 네. 지금까지 경주에 신고된 집회가 모두 28건인데 경찰은 집회 장소하고 에이펙 주요 경호구역이 겹치지 않게끔 네. 신고 단계부터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선을 국회로 좀 돌려보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3주차에 접어드는데 오늘 주요 쟁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가방위, 국토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 진행합니다. 네. 근데 법사위에서는 대검찰청 국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검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민주당은 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 이 띠지 분실이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이것도 현직 검사가 국감장에서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예. 이런 실정들을 부각하면서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거고 네. 국민의힘은 여당의 검찰 개혁 추진은 독재이다. 이거는 사정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무위에서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 예정돼 있고 기재위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감사 이루어집니다. 네. 또 환노위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또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이 이제 무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과방위는 그 국가위성센터 등에 대해서 현장 시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국방위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현장 시찰 비롯해서 현대 로템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주말 국회가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 대거 처리를 했습니다. 네, 국감 기간 중에 이렇게 법안 처리하겠다고 본회의를 연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또 이게 주말에 일요일에 벌어진 그렇죠. 일이에요. 예. 비쟁점 법안 74건이 처리됐는데 우원식 의장은 이걸 높이 샀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의 의지를 보여준 건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또 정쟁으로 치닫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자제해달라 촉구했습니다. 네. 어제 처리된 법안들 보면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예. 임차인이 요청하면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등을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 등이 있습니다. 네. 또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그럼 불법 합성물 이런 걸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명령을 확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지원법도 들어가 있고요. 네. 도서 벽지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그 내용이 골자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네. 이 74건 다 모두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민생 법안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다만 또 여야 간에 이견이 있던 법안도 있어요. 국회 기록보관소를 국회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이건 국회 기록원법인데 이거 네. 야당이 좀 반대를 했고 예. 오송 지하차도 결과보고서 이것도 여야가 합의를 못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네, 본회의장에서 이 최민희 위원장이 그 대기업 언론사 이런 관계자 등 이름이랑 액수가 적힌 명단을 메신저로 보좌진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뭐 얼마는 누구한테 보냈고 뭐 사람들 이름도 있고. 네. 근데 이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이런 메시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뭐 일부러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최민희 위원장 그 해명을 좀 들어보면 설명을 들어보면 그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축의금을 돌려주려고 명단을 정리했다라는 네. 거예요. 네. 지금까지 계속 국감이 너무 바빴고 결혼 당사자들도 바빠서 오늘 리스트를 다 확인을 했고 이름만 가지고는 신분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추후에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돌려준다면 거기서 뭐 마무리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쨌든 간 수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라.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말로만 해명하지 말고 축의금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돌출 발언을 자제해라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어요. 네, 그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발언이 굉장히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사퇴를 했죠. 예. 예,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민심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 이제 또 더 큰 역풍으로 갈까봐 좀 내부 단속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주택 시장에 관한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은 돌출적인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스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3+3+3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예. 이게 뭐냐면 지금 2+2 해가지고 4년 동안 임차해서 살 수 있게끔 4년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3+3+3으로 가면 9년을 9년. 보장해준다. 네. 라는 내용을 원래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예. 근데 소문이 돈 거죠. 이거를 여당이 같이 끌어줄 거다. 민주당이 이거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도니까 네. 여기에 민주당이 검토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설명하고 나선 거죠. 아직 네. 가시화된 것도 아니고 한데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그 사이 또 주말에 여야가 난데없이 주택 싸움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주택 모두 6채 보유를 했죠. 네. 배우자 빼면은 본인 이름으로는 4채 가지고 있고 배우자까지 하면 6채인 건데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내 거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 정도인데 내가 가진 거 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파트 거 그거 하나랑 뭐 바꾸자. 예. 뭐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40억짜리 이런 아파트 똘똘한 한 채하고 주택 6채 이거 비교가 안 되게 뭐 똘똘한 한 채를 이기지도 못하겠지만 네. 그런 의문은 또 드는 거죠. 금액을 다 떠나서 사람은 한 명이고 사람 2명인데 네. 주택을 6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몸이 다 거기 가서 일단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실거주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도 이건 해소되지 않는 지점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아파트 전수조사 내역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강남에 56채, 민주당이 32채였습니다. 신고 금액은 국민의힘 의원들 814억 원, 민주당은 335억 원이었습니다. 네. 의석수 고려해도 좀 차이가 있고 네. 국민의힘은 그 이상경 차관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면서 부동산 규제 철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소식도 살펴보면요, 이 김건희 특검팀 악재가 좀 겹치는 모양새인데 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랑 술자리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서 파견을 해제했습니다. 네, 이 한문혁 부장검사가 꽤나 수사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었어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도 그렇고 서울고검 재기 수사까지도 관여를 했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김건희 특검팀에 이제 파견돼서 팀장으로서 관련 수사를 이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김건희 여사 측근이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굉장히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시점이 지난 2021년 7월이고 여기에 한문혁 검사, 이종호 전 대표, 뭐 의사 한 명 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총 5명이고 사진도 남아 있는데 네.
특검이 최근에 이 술자리 사진을 입수했고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파견을 해제하고 다시 일선 검사로 돌아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부장검사가 입장문을 냈어요.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그런데 지인의 요청이 있어서 저녁부터 합석해서 술자리 가진 거고 다만 이종호 전 대표가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그때도 몰랐던 건지 나중에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건지 좀 의문은 계속 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심정은 그거죠. 뭐 판사든 검사든 다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술자리를 가지고 되게 친목을 다지고 있었구나 예. 라는 건데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고요. 네. 특검에는 새로운 특검보 2명이 임명이 됐는데 모두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신속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들고 오셨다고요? 네,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위해 캄보디아에 향했다가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거기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대학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구출 작전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들을 구출해 국내로 송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국내로 돌아온 사람들이 불법 감금의 피해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송환 즉시 경찰의 수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이거 뭔가 수상한데 이런 기분은 들었지만 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출국을 하고 또 범죄에 가담하게 돼서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속여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국내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죠. 예. 모집책들 역시 구인 모집 당시 피해자들이 해외 취업을 빙자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집 행위를 계속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나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곳인지 몰랐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헌법에서는 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러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은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평소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불법 감금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동시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가해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캄보디아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제 국내로 한국인 64명이 송환이 됐는데요. 네. 그 송환자들은 전 세계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서로 압송이 돼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가담을 해도 형법상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불법인 줄 몰랐다며 송환자들이 주장을 해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벌기 어려운 돈을 월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나라에서 벌 수 예, 있다? 예. 이런 건 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결국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고수익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고수익을 기대하고 캄보디아로 향한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하. 이 미필적 고의에서 뭐 고의라고 하면 의도가 있는 일부러 그러니까 했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그럼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에 네. 결과 발생이 확실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고의고 네네.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확실히 일어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용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아하. 캄보디아 사건에 비추어 보면은 예.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의 결과가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80년대에 주교사 살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예. 어떤 선생님이 이제 같은 반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직접 아이를 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탈진한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서 결국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제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옮기지 않은 것을 이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서 이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용인하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번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경우에 감금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부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처음부터 이제 고수익의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출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네. 또 최근에 그 채무자에게 캄보디아 관광 산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가지고 그렇죠. 네 캄보디아로 향했는데 네. 가자마자 여권과 휴대폰을 뺏기고 계좌를 범죄에 이용당한 사례처럼 네. 속아서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조직에 감금을 당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국을 하게 된 경우 네. 법원에서는 출국할 때부터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 현지에서 범죄 조직원들의 감금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주식 리딩방 사기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제 어떤 3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 사람들이 이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해서는 안 되고 예. 또 전기봉을 든 조직원의 감시하에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이제 이 피고인들이 적어도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또는 범죄에 가담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을 해서 네.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오, 예. 네, 이제 사건은 피해자가 총 33명이나 됐고 또 피해 합계액이 37억 원에 달했다는 점을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감금 협박 등을 당하면서 범죄 행위를 한 한국인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1년간 1심 판결문 5건을 살펴보면 피고인 7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주목을 해야 될 점은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이나 폭행을 당하면서 생활을 통제당했다고 하더라도 네.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애초에 갈 때 속아서 갔고 폭행이나 감금을 당해서 범죄에 가담했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을 그럼 받지 않는 건가요? 또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형법은 강요된 행위라고 해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또 뭐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조직에서 한 여성을 납치해서 그 여성에게 다른 사람을 살해하지 않으면 그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맞아요. 결국에 그 여성이 이제 공기총에 방아색을 당겨서 다른 사람을 이제 살해하게 됐는데요. 네. 수사기관은 이 여성의 행동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네. 여성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캄보디아에 감금이 되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뭐 로맨스 스캠, 사기 등에 가담한 사람들의 행위가 이러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단순히
감금을 당해서 뭐 출입을 제한을 당하고 휴대전화 사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금과 폭행으로 입은 신체적 흔적들 그리고 네. 또 그 밖에 탈출을 시도했던 기록, 목격자 증언, 협박 메시지, 뭐 녹취록 등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당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아서 처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환된 이제 64명 중에 5명은 석방 결정을 받았거든요. 예. 이러한 사정이 일부 인정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아서 갔다고 해도 이게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또 사례가 있는데 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면서 이제 남성한테 접근을 한 뒤에 허위 사이트에 가입을 시키고 또 인증 명목으로 돈을 이제 가로챈 3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가 총 11명이었고 145회에 걸쳐서 총 5억 7천만 원 가량을 송금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속아서 자신들이 캄보디아에 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법원에서는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은 점 그리고 또 숙소에서는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는데도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 범죄 단체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속았거나 강요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징역 3년형씩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예. 사실 사람이 극한의 공포에 이제 몰리게 되면 네. 결국 탈출의 의지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포기하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관련 탐사 프로그램 보는데 네. 도망을 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모님이나 지인들과 카톡이나 전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가족들에 대한 정보나 자신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또 옆에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예. 탈출 의지조차 갖지 이제 못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어떤 방식이든 국내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범죄 단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아르바이트나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캄보디아 문제에 국한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보이스피싱 전화 중국에서 많이 걸려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또 범죄 조직들이 어느 나라로 옮겨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법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미필적 고의로 인정이 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으니까 애초에 의심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일상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이 미필적 고의 사례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쉽게 범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고 예. 10년이 지나면 적성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운전면허증 앞에 기간이 고지가 되어 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받아야 될 기간이 된 것 같은데 네. 혹시 면허가 취소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모르겠다. 뭐 연락이 오겠지라는 태도로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예. 무면허 운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네. 적성 검사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면허 네. 효력 상실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고요. 아하. 또 과거에 정상적으로 면허를 갱신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예. 제도를 알고 있다라고 아하.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고 또 면허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만약에 운전을 했다. 네. 이러면 무면허 운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어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이게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이 네.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빨리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시고요. 운전 말고 혹시 또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미필적 고의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막 당근마켓이나 이런 중고마켓에서 네. 중고 물품 사는 경우가 있는데 예.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뭐 명품이나 물건을 구매하면서 네. 혹시 이거 도난품이나 뭔가 아.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네네네. 나는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럴 상관없겠지라고 수 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우에 예. 이제 물건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해서 작물일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한 경우에는 작물 취득죄의 미필적 고의가
고의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불법 사이트에서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해당 콘텐츠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작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 문제 많이 되죠. 네네. 저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렇죠.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과 높은 수당 등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좀 인식할 수 있는데도 가담한 경우에는 네.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미필적 고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확인하는 습관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네.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캄보디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범죄 조직에 속아서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사람들이 제지를 당하던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되고 있는데 나만 괜찮을 수는 절대 없죠. 그래서 네.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늘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 높은 수익의 보장은 항상 불법과 이어진다는 점 기억하셔야겠고요. 예. 미필적 고의는 결과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행동을 하는 태도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따라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확인을 하고 또 법규를 준수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천수희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610님. 술자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경찰이 미필적 고의 상해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적인 장난도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내가 고의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러니까 이 행동을 다치게 할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하면 다칠 수도 있겠다라고 아. 생각을 하면서도 예. 다쳐도 어쩔 수 없지라고 용인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장난으로 밀치더라도 지금 네. 이제 술을 마시는 상황이었으니까 아하.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잘 못 가눌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상대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을 알았는데 예. 괜찮겠지 하고 밀었다고 한다면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고요. 아하. 넘어질지 몰랐는데 넘어졌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해도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과실치상 그리고 만약에 고의가 있다고 한다면 상해죄가 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런 음. 장난은 절대 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금이라도 뭔가 몸에 어떤 상처가 나거나 다칠 수 있는 장난이라면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5942님. 창고 정리를 하다가 무거운 박스를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뭐 금방 정리할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며칠 뒤에 이 박스가 떨어지면서 다른 직원이 다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이 될까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네. 뭐 상자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은 했지만은 뭐 떨어져도 괜찮아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이 부분은 과실이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은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누군가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방치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죄가 되는데 이건 또 이제 업무상,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일반 상해나 일반 과실치상보다 네. 더 가중 처벌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예. 과실치상 뭐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미리 치워두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네. 사실 과실이든 고의든 처벌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괜히 네. 이러한 문제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8땡땡땡님. 취업 사이트에서 옥장판 용품 회사라고 소개를 했고요. 단순 업무라고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수금을 해서 업체로 전달만 하면 된다고 해서 현금을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연루된 일이더라고요. 자진 출두해서 조사도 받았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 미필적 고의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이거 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네. 요즘에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이제 누구나도 다 안다고 거의 뭐 법원에서도 100%, 네,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분이 이제 뭐 법원에 가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옥장판 용품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막 실제로 이런 전달책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 대리점을 진짜로 뭐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거나 그 예, 안에 예. 막 옥장판 뭐 매물들이 진짜 있었거나 있구나.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분이 정말로 속아서 또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는 뭐 방문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직원이란 사람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카페에서 만난다거나 뭐 네네네. 길에서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용서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그동안에 본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 좀 반드시 제출을 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1373님. 뭐 일반인이면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해서 겨울 산행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에 미끄러져 다쳤고 3개월 동안 출근을 못 했습니다. 이 산행을 저에게 강요한 사람, 이거 미필적 고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이 네. 지금 강요하신 분이 네. 이분이 다칠 수도 있지만 다쳐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겨울에 산행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뭐 다치거나 예. 뭐 사고를 당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뭐 이분을 다치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 지금 강요하신 분이 네. 산행을 주최하는 어떤 주최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런 주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참가자들이 다치지 않게 뭐 안전 조치 같은 것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아하.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런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쳤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죄를 적용을 해서 네. 이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단지 친구 사이에서 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친 정도만으로는 좀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아우, 겨울산 미끄러워서 나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가면 안 돼라고 한 번 더 확실하게. 네, 내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너한테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거절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겨울 산행 조심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오늘 상담해 주신 분들 가운데 8땡땡땡님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식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따뜻하고 구수한 음료들이 맛있어졌습니다. 아하, 네. 카페들도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밤라떼나 뭐 곡물 라떼 등 네. 가을 한정 메뉴를 앞다투어서 출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가운데 이 곡물 라떼라고 불리는 메뉴는 사실 우리 전통 먹을거리 미숫가루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유식이기도 했고요. 아, 또 좀 더 자라서는 간식 역할도 한 든든한 먹을거리였는데요. 네. 요즘은 카페나 찜질방 등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미숫가루가 전투 식량이었다는 사실 아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투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한 끼 대용으로 즐겨 드시기도 하고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또 미숫가루를 마셨는데 이게 원래 전투 식량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숫가루는 끼니 대용식이었거든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 시절 이제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 배가 고프다.
그럼 이제 큰 컵에 미숫가루를 타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럼 뭐 속이 아주 든든하면서도 편안했죠. 그렇죠. 이게 미숫가루가 부피나 무게 대비 열량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예. 미숫가루 100g에 358kcal 정도 되는데요. 오. 같은 무게의 쌀이 예. 130kcal니까 거의 3배 가량 높은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전쟁이나 전투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네. 아무래도 연기가 나지 않아야 한다든지 네. 전장에서 고립된다든지 등의 이유로 불을 피워서 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적당량을 먹어도 열량 보충이 상당히 되는 한편 포만감도 느낄 수 있다면 전투 식량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소설가 김훈의 남한산성에도 네. 미숫가루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 네. 네네. 6.25 전쟁 때는 당시 이제 인해 전술을 펼쳤던 중공군의 식량으로 미숫가루가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예. 밀가루와 잡곡을 7:3 비율로 섞고 소금을 넣은 가루를 주식으로 썼고요. 예. 지금 만주인 동북 산성에 2만 톤 이상의 미숫가루를 비축해 두었다고 합니다. 와. 전투 식량이었던 미숫가루.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 먹었는지 그 시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25 전쟁 때에 중공군의 전투 식량 노릇을 했다는 데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미숫가루를 오랜 세월에 걸쳐 먹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길게는 고대 주나라 초기인 기원전 12세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대략 3,300년 정도 먹어왔다고 봅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미숫가루가 공식적으로 크게 활약한 건 중국 명나라 때인 16세기입니다. 예. 전설적인 명장 척계광이 중국 해안에 출몰해 약탈을 일삼던 왜구를 토벌하고자 미숫가루를 보급해 명나라군의 기동력을 크게 늘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때 명나라의 왜구가 이제 진짜 큰 골칫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예. 척계광이 미숫가루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토벌을 한 뒤 전술과 보급 등등을 총망라해가지고 기효신서라는 7책 18권의 저서도 남겼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전투 식량이나 군대 음식 이렇게 생각했을 때 건빵이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한국군의 전투 식량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죠. 제가 신이 나는데요. 예. 군복무 때 제가 군수 일종, 즉 식품을 담당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만의 창고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 이제 쌀 같은 곡식부터 건빵이나 사발면, 동결건조 비빔밥 같은 전투 식량들도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전시를 대비해 필요한 양을 항시 비축해두고 유효기간이 다 되기 전에 이제 소비를 하고 이런 시기긴 했는데요. 이게 또 저장을 하다 보면 항상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평상시에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부러움을 받으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건빵은 남는 게 있거나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거나 하면 취사장에서 이렇게 기름에 튀긴 다음에 그렇죠. 네, 설탕을 솔솔 설탕. 뿌려서 간식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그게 또 20대 초반에 배고픈 군장병들에게는 상당한 별미였죠. 그럼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사실 군복무를 한 게 이제 거의 30년 전인 1996년부터였으니까요. 요즘은 또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PX라고 군내 매점의 음식 선택이 다양해지면서 건빵은 정말 이제 전투 식량 본연의 입지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건 건빵 또한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손을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쌀가루의 함량을 예전에 비해 3배 늘린 쌀건빵이라든지 야채건빵, 참깨건빵, 뭐 심지어는 추로스 맛이나 캐러멜 맛 등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또 옛날처럼 이제 한 봉지당 양이 많으면 먹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한 절반 정도의 양만 소포장한 건빵도 나오고 있고요. 이 건빵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수분을 최대한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건빵. 그렇죠. 네, 그렇죠. 말렸으니까요. 포장을 뜯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건빵 오랜만에 먹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건빵 또 생각하니까 막 또 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빵은 언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원래 밀가루와 물 그리고 소금 정도로만 반죽을 해서 딱딱하고 퍽퍽하게 구운 비상 혹은 전투 식량으로서의 과자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해군의 쉬 비스킷 같은 것인데요. 대략 16세기 말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고 18세기쯤 돼서는
상당한 비중의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 작은 건빵은 19세기 말 개화기 때 일본의 서양 문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비스킷 같은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씨앗이 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 일본에서 1904년에 전투 식량으로 쓸 목적으로 마르고 딱딱한, 그러니까 사실은 빵이라 부르지만 비스킷 후에 같은 이 건빵을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격인 비스킷도 사실은 수분을 날리려고 2번 구웠다는 데에서 이름이 비롯된 건데요. 건빵 또한 이제 여러 번 구운 빵이라는 뜻의 중소면포라 불렀다가 마른 빵이라는 이름의 건면포가 되었고요. 이제 그 빵이 사실 포르투갈어죠. 그렇죠. 네, 이게 외래어인데 일본어에 정착을 하면서 지금의 건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건빵을 아까 뭐 이렇게 튀겨서도 설탕 뿌려서 먹기도 하지만 이 건빵 자체에 그 별사탕이 그렇죠. 들어있어서 이거 찾아 먹는 재미도 있었는데 요즘 병사들은 이거 알까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사실 어린 시절 저도 간식으로 이제 뭐 건빵을 과자처럼 사 먹었을 때에도 별사탕 전 나오면 기분이 좋고 그렇죠. 귀했거든요. 이 별사탕 역시 일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래를 살펴보자면 전국시대 마렵인 1569년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의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가에게 콘페이토라는 사탕을 선물한 게 시초였습니다. 원래 이제 설탕은 지금은 흔한 것 같지만 매우 귀한 식재료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치품 취급을 오랫동안 받았고요. 17, 18세기에는 별사탕 제조 기술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건빵이 전투 식량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아무래도 수분이 적으니까 퍽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목이 매지 말라고 별사탕을 포함시키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 별사탕이 침샘을 자극해 계속 침이 나오기 때문에 이 퍽퍽한 건빵을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게 이제 건빵과 함께 우리나라로 넘어온 겁니다. 친구랑 이렇게 내기해서 진 사람 거 그 별사탕 다 뺏어서 몰아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과거에 우리 군인들은 어떤 전투 식량을 먹고 전쟁에 나섰을까요? 사실 한국군은 베트남전 참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투 식량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주먹밥 정도가 있었는데요. 뭐 6.25 때 얼어서 간신히 조금씩 입으로 녹여 먹었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죠. 그래서 베트남전 당시에도 전투 식량을 미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양식을 먹었어야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입맛에 맞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군인들이 적응을 한다고 이 찰기가 없는 월남쌀 있지 않습니까? 이 월남쌀로 밥을 짓고 이제 그 당시 전투 식량이었던 시레이션, 이 통조림으로 국이나 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느글느글했겠죠. 그래서 당시 파월되었던 여성 간호장교들이 김치까지 담가주는 2중, 3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뭐 녹물 섞인 김치 통조림 먹으면서 싸웠다, 이런 일화도 전해질 만큼인데 그만큼 전투 식량이 많이 열악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베트남전 자체가 뭐 명분이 있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만 또 이제 식사를 그렇게 해결했으니 애로가 정말 많았겠죠. 그래서 미군에게 한식의 전투 식량화를 요청해서 밥과 김치, 꽁치, 통조림 등이 포함된 시레이션이 보급이 되긴 했는데요. 이게 뭐 먹을 만은 했는데 문제는 하와이의 일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이제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일본인이 만든 김치를 한국인, 그것도 이제 군인이 먹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산 전투식량 김치 통조림 개발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정부가 이제 대한종합식품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국내에서 통조림을 계속 만들긴 했기 때문에 일단 시제품 생산은 가능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은 이제 뭐 한국인이 먹어야 하는 식량이었지만 미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식의 핵심은 지금 얘기를 했지만 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치는 캔에 담아 밀봉을 시켜도 발효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고 변수가 많은 음식이죠. 이걸 이제 당시의 기술력으로 미군을 만족시킬 수 있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시제품 열상자를 만들어서 베트남에 보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조림에서 녹물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승인을 받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뭐 미국과 일본의 기술자를 다시 초빙을 하고 부산의 포장 시설도 새롭게 설립을 하고 그래서 1967년 3월에 김치 통조림이 최종 시험을 통과를 했고요. 1968년 1월부터 K레이션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요즘 우리 군인이 먹는 전투 식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제가 현역일 때 이제 동결 건조 비빔밥이라고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네. 전투 식량인데 맛있게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22년에 국방부가 전투 식량 L형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이전에 비해 맛이 월등히 좋아졌는데요. 주식 34종, 부식 62종. 후식 16종으로 품목도 매우 다양해졌고요. 네. 뭐 요즘은 아무리 극한 상황을 위한 전투 식량이라고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더 맛을 다듬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군 전투 식량도 그런 과정을 거친 거고요.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군복무하고 나니까 이제 전투 식량 더는 먹고 싶지 않긴 한데요. 네. 인터넷에서 유사품이나 다른 나라 군의 전투 식량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전투 식량 미국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본격적인 전투 식량의 원조는 나폴레옹의 병조림입니다. 이 병조림이 통조림이 되었고 뭐 오늘날의 본격적인 전투 식량, 그러니까 C레이션과 김치 통조림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을 한 건데요. 네. 아무래도 본격적으로는 미국에서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세계대전, 베트남전 등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그러니까 약 80여 년 전부터 완전 조리된 식품을 장병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단순하게 영양의 균형이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적당한 전투 식량이 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고 기간도 얼마나 길을지 모르니까 맛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1963년부터 미 국방부는 즉석 휴대식량, 그러니까 지금 MR이라고 불리는 Meal Ready to Eat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통조림이 아닌 최대한 가벼운 플라스틱 포장에 담겨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2022년 개선된 한국군의 전투 식량도 그런 것처럼 주식과 부식과 후식 등등으로 다채로운 메뉴 구성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도 한 20년 정도를 걸려서 메뉴를 다듬어서 오늘날 그래도 먹을 만한 MR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뭐 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즐긴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전투 식량이 이 굵직한 전쟁을 거치면서도 발전을 했다는 게 살짝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전투 식량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 끼 실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